자, 그 이외에도 뭐 알티셀의 중층 결정론도 받아들이고 데리다의 유령 이론까지 막 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도 해요. 요 중에서 뭐 알티셀의 중층 결정론이라는 건 이런 거죠. 실제로 우리가 보는 세계에는 다양한 경제들이 있다 이렇게 됐죠. 만약에 자기가 이제 이걸로 나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의 통일적인 자본주의 원리에 의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경제나 삶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명제는 거짓일 수도 있고, 사실 우리는 되게 다양한 그러한 원리들이 중첩되는 가운데 나타나는 사실 결과들만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우연적인 중층성에 의해서 굉장히 달리 나타나게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변화의 여지가 있다라고 계속 이 사람은 얘기하고 있어요. 즉 하나의 원리가 아니라 다양한 원리들이 이 한 곳에서 중층적으로 엮여져 있고, 중층 결정론의 특징은 뭐냐면 이 많은 다양한 경제 원리 중에 원래 이제 좌파들이 이제 막스주의 정통 좌파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게 그 중에서도 하나의 지배적인 원리가 있다거든요. 근데 요거 포기하고 그것이 사실 중층 결정될 때 이것의 경로대로만 나가지 않는다가 중층 결정.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본주의 외부를 상상할 수 있고 구성할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성들 차이, 다른 원리들이 있는 것들을 불러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것만큼 보이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나는 페미니스트라고 선언하기 이전과 이후의 세상이 달라졌다는 걸 아시죠? 그전에도 분명히 있었던 현상이 예전엔 안 보였는데 어때요? 패러다임 전환을 하고 나니까 보이는 게 많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른 담론의 시점을 갖게 되면 그래서 다른 세상이 보이거든요.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담론이 아직 완성이 안 되고 담론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나한테 되냐면요. 거의 접신의 수준으로 이 사람 되게 재밌는 비유를 써요. 유령처럼 뭐가 떠다니는 게 보이는 거죠. 이거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면 기존의 개념체계에 의해서 붙잡히지 않는 것들이 내가 다른 담론들이 있고 다른 경제들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뭔가 느껴지긴 하는데 이게 다른 확실한 언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때요? 약간 유령처럼 뭔가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고 뭔가 잡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완전히 잡지 못하고. 여러분들 독일어로 포착하다 인식하다가 그라이펜인데 그게 원래 손으로 잡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잡혀지지가 않는 거죠. 근데 유령처럼 떠돌아다니는데 이거를 없다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유령처럼 떠도는 것들을 갖다 다 한번 모아서 눈 좀 씻고서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차이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라는 것만 봤다면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자본주의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혹은 자본주의가 아닌 것과 자본주의가 혼재된 형태로 있는 것들 있죠. 이런 많은 것들이 노출이 되는데 이거 한번 다 모아보자. 우리 일단 하나는 깔고 가자. 가사노동. 이거는 아닌 거 확실하게 알았지 않느냐. 그동안의 어떤 연구 업적들을 통해서 우리 알게 됐지 않느냐.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 나머지 것들도 보일 것이다 하면서 봤어요. 그리고 그것의 방법론으로는 일단 어떻게 했냐면 이랬어. 시장에서 화폐를 통해서 교환되는 거 아니고 그게 아닌 것들을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에 임금 노동이 아닌 노동들 있죠. 그렇지만 생산을 해내는 그 노동들이 뭔지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 기업 같지만 아닌 것들도 있는데 그것들이 뭔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쭉 이제 한번 모아보자라고 했는데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령처럼 떠돌아다녔던 가사노동이 이렇게 얘기해요. 부국과 빈국 모두에서 경제활동의 30%에서 50% 정도가 부불 가다 노동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50%인 경우에는 진짜 엄청난 경제활동의 양을 경제학자들이 완전히 삭제하고 여태까지 경제 이론을 어쨌든 한 거잖아요. 근데 저거를 딱 제시해요. 근데 솔직히 저거에 대해서 저거 맞아라고 다시 물어보면 저는 반박할 수 없어요. 왜냐면 30%에서 50% 어떻게 냈는지 몰라요. 제가 경제학자가 아니에요. 제가 좀 숫자에 약해요. 이거는 경제학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더 심화된 과정에서 한번 일단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저는 이거는 깁슨 그레함의 책에서 갖고 온 거예요. 30%에서 50% 정도가 이미 이렇게 다른 경제활동들이 있는 게 둥둥 떠다니는 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주목하게 되니까 자본주의적이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이상한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에서의 그 뭐죠 서자격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 아까 뭐 이단이라 그랬나요? 이단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그게 뭐냐면 선물 교환, 비상품, 부불노동, 품앗이, 자원봉사, 협동조합식 기업, 사회적 기업 등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형적인 자본주의 경제 담론으로 설명될 수 없는 여러 가지 경제 활동들이 보이기 시작하다. 그래서 쫙 다 모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일부러 이렇게 모은 거겠죠. 이 표가 보여주려고 하는 바는 뭐냐면 이거를 모아봤더니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분야를 거래, 노동, 기업으로 나누면 우리는 너무나도 단순하게 경제는 바로 여기 첫 번째 줄일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자본주의적 경제활동은 이 첫 번째 줄에만 해당되지만 굉장히 혼재된 양식의 경제활동이나 아니면 그 자본주의가 아닌 것들이 이 밑에서 너무나도 많이 발견이 되는데 이렇게 접근을 해봐요. 시장이 아닌 대안적 시장에서 거래되는 형태, 비시장에서 거래되는 형태. 저는 이거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이 사람이 나눴더라고요. 뭐 이삭죽기 막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채집 뭐 이런 것도 들어가는 거고 채집은 사실 정말 자본주의 이전의 삶의 형태잖아요. 이런 것들도 들어가고 그러면은 물물교환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물물교환 그렇죠. 이거 여러분들끼리 예를 들어서 우리 여의원에서도 연말만 되면 여기서 파티를 할 때 물건을 가져와요. 그래가지고 서로 교환을 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야? 이거 시장적 거래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내 서로 거래를 하면서 서로 우리가 이익을 얻었거든요. 사실은 이해관계가 너도 좋고 나도 좋았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야? 이거 경제활동 아닌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쭉 다 모았어요. 그랬더니 이런 것도 이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임금도 뭐예요? 대안적인 지불을 돈이 화폐가 아니고 대안적인 지불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 협동조합이 그럼 왜 들어가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 제가 은평구에 있는 산림 거기를 계속해서 사실은 쭉 지켜봐 왔는데 거기 추혜인이라고 하는 무영이라는 의사가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맨 처음에 월급 보통 자기 이제 의대 나와가지고 받을 수 있는 평균 월급치를 하면 거기 한 80%밖에 못 받았대요. 근데 나는 자기는 이게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게 왜냐면 동네 사람들이 자꾸 김치를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그 80%를 받는 사람들의 노동시간보다 훨씬 짧은 시간을 일한대요. 노동시간 단축. 그 이렇게 따지고 보고 저렇게 따지고 보면 사실 돈으로만 그렇게 안 받았다 뿐이 내가 손해본 거 없다라는 거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특히나 그 의료계 쪽이라서 그런지 그 협동조합식 방식이 계속해서 번창해 나가는데 저는 너무나도 열혈 지지자 중에 하나. 지금 치과도 생겼어요. 그리고 이분이 진짜 스케일이 크더라고요. 일본에 갔다 오더니 요양원 있죠. 요양원까지도 만들려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일본은 그 약간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연금을 받아서 부자인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해서 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을 해주시면 그게 운영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된 노인들이 참 적어요. 그래서 요양원이라든지 그 노인들을 위한 그 요양원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힘들 건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쨌든 이렇게 많아요. 그 다음에 막 여기 노예노동도 들어가. 가만히 노예노동.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막 나쁜 것도 막 다 들어와요. 어쨌든 자본주의적이지 않은 방식의 모든 활동들을 다 여기 들어가 보니까. 그 다음에 마을노동.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 농촌에서는 아직도 그 하천이 이렇게 있으면 하천 주변을 갖다 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 풀도 뽑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그리고 막 이렇게 비 오고 난 다음에 정비도 해야 되고 그러면 이걸 돌아가면서 하거나 어느 한 날 모여서 같이 하죠. 공동작업으로. 사실 이것도 무엇인가 생산활동을 하거나 뭔가 노동을 한 건데 어쨌든 임금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불도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다 좋잖아. 모든 공동체한테 뭐 이런 것도 되는 거고. 저 여기 품앗이가 여기 들어가요. 품앗이 같은 경우에는 대전 같은데 우리가 그 대한화폐 얘기하면서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하는데 대한화폐는 돈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근데 거기도 되게 재밌는 방식으로 교환을 하더라고요 노동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과외로 B의 딸에게 내가 과외를 1시간 해주잖아요. 거기는 시간 단위로 해요. 그러면 1시간 동안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법률 자문가면 변호사면 나는 법률 자문을 1시간 받을 수 있어요. 거긴 되게 재밌더라고요. 노동이 우리가 생각하는 노동의 질에 따른 평가가 아니라 그냥 시간으로 따져요. 아니 그래서 뭐 어쨌든 품앗이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 꽤 많단 말이죠. 그리고 농촌 같은 데는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고 도시에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세요. 특히나 주부들이 하루 주부의 삶을 한번 따라가 보세요. 분명히 뭔가 노동하고 있는데 그게 돈과 결부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뭘 주고받는 걸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옆집 아이 돌보기 이런 건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나중에 또 그 시간만큼 또 맡길 수도 있는 거죠. 너무 자연스럽게 그런 노동 하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비집을 노동에 가사노동 들어가고 친인척 돌보기. 사실 여자들만 해서 문제긴 하지만 그 부모 부양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노동 분명히 하는 거거든요. 돈 안 받다고 해서 물론 이제 시장에서 사람을 사서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안 사가지고 내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 오던 요양보호사는 우리 엄마만 치매 노인이라서 우리 엄마만 돌본 게 아니라 자기 엄마가 치매 노인이에요. 근데 와가지고 이렇게 공적인 시장에서 일하고 임금을 받아가기도 하지만 자기 엄마에 대한 것은 사실은 비집을 노동인 거거든요.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기업도 자본주의만 있는 게 아니라 국영기업, 사회적 책임기업, 비영리기업, 공동체적 기업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 보세요. 노예 여기 또 들어가. 봉건제 또 들어가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쭉 나눠보니까 이 표를 통해서 사실은 이 사람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많은 형태들이 유령처럼 떠돌고 있던 것들이 가시화돼서 보이기 시작한다. 여기까지가 이 사람이 차이의 경제를 이끌어내는 거지. 그리고 이게 여기까지가 뭐냐면 여성주의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정치경제학이 재구성될 수 있고 이전의 정치경제학이 어떻게 비판될 수 있는가. 여기까지가 일단 되는 거예요. 간단한 질문 있으면 먼저 받고 제가 2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혹시 이해 안 되시거나 하시는 거 있으셨어요? 너무 어려워요? 예? 어떠세요? 이해할 만해요? 너무 어려워요? 어려우면 중간중간에 물으셔야 돼요. 진짜로. 더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제가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 불편하시기도 하죠. 전형적으로 나오는 질문들이 있어요. 도돌이표약인데. 왜냐면 그걸 패러다임이 다르다고 하거든요. 내가 처음 출발하는 이 출발점 있죠. 여기서 가진 언어가 하나이신 분은 나 가진 언어 여러 개임이라는 이 사람이랑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언어로 얘기를 하거나 이 얘기를 자기의 언어로 해석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계속 이해 못하고 똑같은 질문 계속해요. 심지어 화를 내기도 해. 왜냐면 내가 가진 지식이 진짜 옳다고 생각하면 정말 화나는 거지. 네가 설명 못하면서 어떻게 그거를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런 제 얘기 나오는데 전형적으로 나오는 질문이 이거예요. 그래도 자본주의는 막강하게 존재합니다. 이 사람은 사실은 뭐예요? 이 차이의 경제활동들을 활성화시키면 자본주의 외부가 구성된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사람은 뭐까지 얘기하냐면 이래요. 여태까지 정치경제학자들이 이렇게 그렸대요. 어떻게 이 지구화라고 할 때 소리 자본주의가 전 지구적으로 퍼진다 이런 식으로 사용한 그게 있으니까 그 지구화라는 명명하에 어떻게 모든 세계가 식민화되는가 자본주의예요. 여기에만 몰두했던 사람은 그걸 되게 이제 자본주의의 원리를 굉장히 실제적인 객관적인 원리라고 보거든요. 막강한 거고. 그리고 그것은 그 정해진 경로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정통적인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이 이걸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전 세계가 그렇게 된다고 생각했지만
자본주의 국가 안에서도 이렇게 많은 비자본주의적인 경제 양식들이 있더라. 그래서 사실 자본주의도 하나로 굉장히 통일적으로 굴러가는 사회도 아니다. 지금 여기가. 그리고 그게 원래 이런 다른 용어들을 갖다가 머릿속에 갖고 있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자본주의가 강력해 보이지만 지금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아는 경제의 원리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제활동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순간 이제부터는 뭐예요? 자본주의가 아닌 게 자꾸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본주의 외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나는 뭘 하면 되냐면 그 활동을 열심히 하면 되죠. 그 활동을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자본주의라는 커다란 체제를 갖다 혁명적으로 접목시키지 않더라도 하다못해 찔끔찔끔 내가 여기서 딴짓을 해서 경제를 뒤트는 행위를 자본주의 경제가 아닌 것들을 막 자본주의와 섞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이용하거나 구성원들과 함께 그런 방식의 발랄한 시도를 여러 번 하면 할수록 어때요? 세상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근데 매번 질문은 똑같아요. 그렇게도 안 바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바뀔 수도 있다. 되게 맴맴돌아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아마 그런 질문들이 이제 스쳐갈 거예요. 아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쩔 때는 저도 이 차이의 그 경제 언어들을 깁슨 그레함과 함께 알고 있었지만 안 될 것 같을 때가 있기는 있어요. 막 삼성 이런 거 볼 때. 응? 삼성들이 그 골목시장 이런 거 이제 더 대기업이 골목시장 같은 것들 다 그냥 정말로 침투해버리고 식민화시켜버리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안 되나? 아유, 집어치울까? 내가 뭔가 이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 라고 하다가도 제가 캐서린 깁슨 왔을 때 같이 쫓아다녔거든요. 이 사람이 우리 학교에서 또 이제 공동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을 불러가지고 워크숍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포에 있는 공동체 경제 모아라는 곳으로 갔거든요. 여기야말로 정말 시장이랑 연계해서 공동체 경제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이제 이런 곳이에요. 근데 그 시도를 너무 열심히 하는 거를 봤을 때 또 해야 되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도 왔다 갔다. 근데 어쨌든 하나 분명한 건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저는 철학자고요. 여성 철학자고요. 논리적이나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완전히 압도됐어요. 깁슨 그레함.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사실 비판하고자 하는 그 대상과 똑같은 언어를 갖고 있으면 그 비판하는 대상의 그 권력과 그 횡포가 굉장히 믿고 싫더라도 포섭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어떤 경험을 했냐면 내가 그들을 비판을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그 횡포가 포악한가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나 자신도 굉장히 공포감에 휩싸이게 된다는 경험을 했어요.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도 고백하건대 실천 활동을 되게 하기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 비슷한 현상을 어디서 보는 줄 아세요? 작년에 그 촛불이 있었을 때 그 전까지 막 리부트가 됐잖아요. 온라인상에서 트위터에서 나는 페미니스트다. 그 전까지만 해도 나는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만 이라는 조건문으로 리포트를 쓰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는 페미니스트다 하고 선언을 해버리면서 해시태그 운동 막 벌어지고 강남역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밖으로 나오기도 하고 낙태죄 폐지 운동이 막 시작되었는데 와, 저도 놀랐어요. 그렇게 확 불타오르는 그 힘이 너무너무 놀랍고 되게 고맙고 막 그랬었는데 촛불 전국쯤이었나? 촛불 광장에 나오겠다라는 페미니스트와 나오지 않겠다라는 페미니스트가 나눠졌었어요.
근데 이 비슷한 사고방식 때문이라는 걸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바람계곡의 페미니즘이 이 마지막 글을 두고 그 다음에 사라졌거든요. 다른 사이트로 갔죠. 조용한 사이트로. 그게 뭐냐면 우리가 뭔 짓을 해도 이 사회는 바뀌지 않을 것이고 여성 혐오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글을 남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촛불 집회에 안 나가도 되는 이유라는 글을 남겼어요. 근데 저는 깁슨 그레함이 좌파를 비판했을 때 그 좌파가 가졌던 사고방식을 이 친구들이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젠더 문제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놀랐던 게, 그들이 그 문장 하나하나 다 읽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면 여성 혐오 구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페미니스트로 전환한 후 보이는 거는 여성 혐오밖에 없어요. 이 하나의 통일된 원리에 의해서 세상이 다 돌아가고 있고, 세상은 좀 더 여성 혐오의 힘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성 혐오 구조 안에서 여성은 무조건 대상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결핍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을 쓸 수가 없다라는 그런 자기도 모르게 이론적인 결론을 내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성 혐오 구조가 굉장히 강조되면서, 여성 혐오 구조는 있잖아요. 지긋지긋하고 무섭고 너무 싫고 막 생각하기도 싫고, 또 이렇게 생각하면 옆에 있는 우리 옆집 아저씨도 너무 싫거든요. 진짜.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아버지도 싫고. 제가 다 해봐서 알아요. 그런데 이 구조가 너무 싫은데 동시에 어떠냐면 이 구조가 너무 강력해서 욕을 하면 할수록 이 구조가 너무 강력하게 돼요. 내가 가진 언어는 여성 혐오 구조 하나뿐인데 그 여성 혐오의 그 구조가 남성은 주체고 여성은 대상이거든요. 이 언어 하나밖에 없을 때에는 이것의 외부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즉 변화의 가능성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악질하는 여성 혐오 구조에 대해서 무지무지 혐오를 하면서도 너무너무 그게 싫지만 그거를 욕하면 욕할수록 자기 너무너무 공포감에 사로잡혀요. 똑같더라고요. 지금 사실은 이 사람이 차이의 담론을 가져와가지고, 차이의 페미니스트 담론을 가져와가지고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실제로 우리가 여태까지 비판 이론을 했을 때 그 비판을 하는 그 관점이 내가 비판하고자 하는 그 대상과 똑같은 담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지 붕괴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변화시키기 매우 어렵게 되는 난처한 역설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 이 사람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순환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논리적으로는 그래서 이 사람이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그것의 외부를 상상하려고 하고 그것의 변화 가능성을 얘기하려고 하면 우리가 비판하려고 하는 그 세계의 구조와 다른 담론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안 돼요. 뭔가 다를 수 있는 가능성들을 뭔가 다른 언어들로 캐치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원래 갖고 있던 담론 안에서 그것만 계속 하고 있으면 사실은 빠져나오기 어려운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 거기 안을 도는 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나는 You win 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삼성처럼 그렇게 막대한 어떤 권력을 가진 경제의 그 괴물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나타났을 때 물론 저도 쫄아요. 그리고 그 힘을 못 보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래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싶으냐면 이거예요. 나의 선택은 선택이 솔직히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기존의 담론을 갖게 되면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거든요. 오히려 나는 되게 분노하면서 이 체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는 깁슨 그레함이 말하는 차이의 경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뭐라도 해야 되는 것이죠. 인생이 피곤하게 생겼어요. 지금 욕을 하면서 수동적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약간 기분 좋지만 미친년 소리를 들으면서 약간의 활동이라도 할 것이냐, 이제 이 기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대답해요. 그러면 너는 다른 수가 있느냐? 벗어나고자 한다면 다른 방법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담론, 이 사람이 제안하는 차이의 담론을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페미니즘, 그러니까 차이의 페미니즘에 기반한 이런 정치학, 경제학을 통해서 사실은 새로운 경제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 자체가 나는 여성의 경제 활동을 가시화시키고, 그리고 어떤 특정 집단이 갖고 있는 경제 지배력을 완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 우리 눈에 드러나는 사례가 적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너 그거밖에 없잖아. 몇 개밖에 없잖아. 라고 한다면 저는 지난번에 빠순이가 됐다고 했죠. 예? 캐서린 깁슨처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열심히 할수록 많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할수록 자기가 원하는 세상이 구성이 되거든요. 구성이 돼야 내가 사례로 내세울 수가 있죠. 그 사람은 전 세계에 지금 뭐 칠레에도 하고 있고 영국에도 하고 있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우리나라에 되게 주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지지난번에 왔을 때 되게 또 제가 산림 여기 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산림 가서 이 사람이 완전히 거기에 또 뿅 간 거예요. 이런 활동을 하는 협동조합이 상당히 몇백 개 되거든요. 서울에 알고 보면 몇백 개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 고무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시화시키면서 좀 더 그 힘을 있게, 동력이 있게 만드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말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활동을 해서 그 사례들을 만들어내서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연구자이자 활동자인 거예요. 자본주의라는 것도 우리가 하나로 하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자본주의도 자본주의들이다라고 얘기해요. 실질적으로 되게 혼재된 형태로 알고 있는데 그 혼재된 형태를 자기가 안 보려고, 애써 안 보려고 하거나 아니면 개념적으로 그거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되게 굉장히 다양한 형식의 자본주의들이 있는 것인데 알고 보면 그걸 그냥 하나의 자본주의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말했듯이 그런 다양한 경제들에 의해서 경제 활동이 구성이 되고 그 과정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사실은 이 사람은 딱 그려놓고 있진 않아요. 열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공동체 경제도 대한경제라고 얘기했지만 저 공동체 경제 안에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실제로 또 민주적인 원리에 의해서 같이 굴러가요. 예를 들어서 돈을 몇 대 몇 수로 나누는지 이런 것들은 다 그 안에 구성원들이 그 처한 맥락 안에서 정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공동체 경제 안에서도 자본주의적인 방식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임금 노동시키기도 하고요. 똑같이. 저 공동체 경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막 깔끔한 의미의 완벽한 의미의 그런 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 경제들이라는 말이 더 정확한 거죠. 다 복수화되었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대한경제라고 해서 하나의 어떤 그 구체적인 표상이 있는 것은 아닌 거. 그렇지만 뭐라고 쓰지 않고 어쨌든 저런 말로 뭐들이라고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공동체 경제라는 것들이 이제 오는데 이제 포스트 자본주의적 정치네. 네, 포스트 캐피탈리스트 폴리틱스. 아까 그게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났을까? 네. 그렇게 되는데 이런 얘기예요. 경제적 차이는 커뮤니티 지향적 기업들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해요. 근데 노예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빼겠다 이런 거죠. 그거는 자기가 규범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근데 공동체 경제를 쓸 때도 항상 커뮤니티즈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를 표상을 할 때도 되게 복수의 형태로 자기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공동체 경제 자기가 얘기할 때 저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경제적 상호 의존성과 연관된 일군의 개념과 실천들을 표현하는 것이다. 혹은 개인이 아닌 관계의 사회성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어려운 말 같지만 되게 뻔한 말이기는 해요. 자본주의 경제가 사실은 갖고 있던 언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전제 출발점 상태에서 인간이 일단 개별자로 보거든요. 개별자고 개별자로서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한다에서 시작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인간은 관계적이다라고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게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존재론적인 결과인 거예요. 공동체 경제가. 그러니까 막 의지에 따라서 막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저걸 해야 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원래 딴 사람과의 관련 속에 항상 있고 경제적 이해 자체도 사실은 다른 사람과의 사회성을 기본으로 한다라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저거는 윤리이자 존재론인 거예요. 공동체 경제.
이런 것에서 또 이제 다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보여드리려면 거는 이제 산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에요. 산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되게 말 길죠. 근데 원래 의료복지 이런 것도 산림협동조합이라고 보통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앞에 사회적이 또 붙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협동조합 중에 요즘은 또 사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죠. 치과를 했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그 뭐라 그러냐, 그 뭐지, 그 뭐 예산 회계 이런 거 보는 사람 있잖아요. 재무 하시던 분이 자기 근데 자격증 없잖아요. 자격증 없는데 조합을 이루어가지고 이거 병원을 차리면 또 이게 차려지거든요. 그럼 이제 협동조합의 형태로 이제 약간 식으로 해가지고 차리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되게 의료 앞에 붙는데 그 사기성 협동조합도 사실 많더라고요. 근데 뭐 어떡하겠어. 또 인간이 또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살지를 않더라고요. 예. 근데 그래서 그 다음에 좀 더 확실하게 원리를 하기 위해서 여기 사회적이 붙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부탁을 뭐 하기를 앞에 협동조합 앞에 사회가 붙었는지를 항상 확인하라. 어떤 병원에 가기 전에 만약에 그게 협동조합이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야말로 사실은 공동체 경제활동을 하게 되는데 역시 아까 말했듯이 노동이라는 말도 사실은 이제 계속 쓸 건지 말 건지 아니면 그 쓰되 의미를 달리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살림이라는 말을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거 보면 이 살림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가사노동의 소중함이라든지 부불노동의 소중함이라든지 이런 것도 노동이다라는 걸 상기시켜주는 개념이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 사람은 무형은 사실은 깁슨그램을 몰랐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그냥 이어져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좀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이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이 편히 오는 의료를 제공하는 이제 그런 산림의원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은 이사 갔어요. 점점 잘 돼, 장사가. 그리고 예, 여기에는 조합원 한쪽 벽에는 조합원 이름들이 쭉 있어요. 그리고 이제 총회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에 하나의 안전점 회의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자본가에 의해서 이렇게 막 일사천리로 이윤 추구의 원리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회의를 통해서 뭐 많이 해요. 심지어는 제가 아까 그랬죠. 일단은 이런 것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의사 얼마 받고 간호사 얼마 받고 이거 있죠. 이것도 회의에서 정하더라고요. 근데 기본 원리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받되 몇 대 몇을 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깁슨그레함이 같이 활동을 하고 연구를 했던 그 볼로니아의 지역에서도 정해놨다고 하더라고요. 6대 3가 뭔가 할 때 그 원리가 있대요. 그래서 아무리 자본을 많이 투자한 사람도 그리고 아무리 막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도 뭐 몇 대 몇을 넘지 못한다. 이게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독점을 막기 위한 최소 장치를 마련을 해놓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제 이윤이 났을 경우에는 사실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돌릴까를 이제 얘기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간호사들도 어떻게든 같이 모여서 돈을 정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까놓고 의사 월급 얼마 주고 간호사 월급 얼마 주고 이렇게. 그리고 정말로 조금 더 이윤이 많이 남았을 때는 인센티브도 어떻게 쓸지를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앞에 사회적이라는 게 붙는 건 뭐냐면 실제로 자기네들한테만 인센티브를 쓰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환원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거기 뭐 다짐이라는 뭐 몸을 이렇게 하는 그쪽에다 이렇게 좀 투자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공동체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지역 기반이니까 이제 그렇게 돌리는 거죠. 이렇게 생기셨어요. 저기 나오더라고요.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너무 깜짝 놀라서 그렇게 유명한 병원이 됐더라고요. 그 외국인 누구죠? 샘 해밍턴. 이 몸 안 좋아가지고 찾아간 곳이 저기 그 조그마한 병원인데 거기를 찾아갔더라고요. 되게 잘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좋은 점이 뭐냐면요. 처음에 출발할 때 조합으로 출발하잖아요. 조합원들이 돈을 모아서 출발하니까 빚이 없어요. 근데 빚이 있는 의원이나 병원에 사실은 치명적인 결함은 뭐냐면 이걸 빨리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 환자를 돌보는 시간이 매우 짧아요. 빨리빨리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를 돌보는 시간이 굉장히 긴 거예요. 이제 뭐 그런 것들도 굉장히 이 사람도 스스로도 스트레스를 별로 덜 받는다 그것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관계나 이제 뭐 돌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 깁슨 그레함이 말한 관계의 사회성, 이것을 사실 출발점으로 두고 경제 자체를 갖다가 이제 꾸미는 건데, 되게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경제의 원리 자체가 관계와 케어의 원리예요. 실제로 아까 말했잖아요.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얘기할 때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가 어떻게 잘 구성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가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 자세에서 출발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덜 받아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했듯이 뭘 만들어서 자꾸 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자기만 사실은 의료적인 실천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동네 분들이 물건만 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따뜻한 돌봄을 준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정말 얻게 되는 점이 많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되게 그 경제 원리 자체도 윤리적이거나 정치적인 어떤 그 관계에 의해서 다시 구성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제일 사실은 중요했던 거는 지금 여기 이거 어려운 거니까 좀 빼고요. 이게 뭐냐면 저는 경제 합리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뭘 얘기를 하냐면 이거예요. 합리적이냐 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자본주의 경제 안에서는 도구적 합리성 얘기하는 것과 연결이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익을 가져오느냐, 이제 그걸 합리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얼마나 많은 이익을 가져오느냐, 어떤 사업이 얼마나 많은 이익을 가져오느냐, 사실은 그게 키포인트죠. 그런데 자기네들이 그러면은 이렇게 공동체 경제를 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아예 이윤을 포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네들은 되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무엇인가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은 매 순간을 타협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자기네들도 여기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본주의적인 어떤 그 생각과 이해관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않대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언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매 순간 그걸 협상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합리적인 수준을 찾는 거래요. 그래서 합리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합리성의 수준을 찾아가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합리성에도 되게 다양한 합리성이 있다는 것이 같이 드러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예요. 조금 다른 경리적 합리성을 선택하는 것임을 여러 차례 강조하는데, 합리적 수준의 연봉 일단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때 80%였고요. 지금은 올랐어요. 정말로 잘 버는 거죠. 근데 초과 근무가 없는 거죠. 그거 생각하면 진짜 합리성이죠. 자기는 돈을 벌진 않았지만 시간을 절약했잖아요. 시간을 번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합리성이란 말이죠. 그리고 투자 위험성이 낮아요. 조합으로 하면. 쫄딱 망할 위험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조합원들이 기본적으로 깔아주고 와요. 자기가 돈 내서 투자를 했지만 자기가 환자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은 화폐가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 혜택을 준다. 그리고 이게 자기가 얻는 합리성이고, 환자가 그럼 얻는 합리성은 뭐냐? 환자 중에는 조합원이 있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근데 별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환자는 어쨌든 자신이 낸 진료비에 대해 질적으로 우수한 의료적 돌봄, 신뢰의 관계들을 수취한다. 근데 그 중에 하나 감동적으로 들었던 건 이거예요. 원래 병원 갔을 때 제일 병원을 의심하는 경우는 뭐 찍어보라 그럴 때거든요. 그쵸? 이게 날 돈으로 보는 거, 이거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오는 환자들은 일단은 물론 충분히 설명을 듣죠. 만약에 뭘 찍어야 되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이 일단 충분하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돈이 없다. 지역 주민들이 오기 때문에 치밀도가 되게 높대요. 그리고 항상 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있는지까지도 아는 거예요, 의사가. 그러면 이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일단은 진료의 정도를 권유를 하고요. 그 다음에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돈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마련해 오라고 이런 얘기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은 신뢰를 주고받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고 의사가 이윤을 위해서 당장 자기한테 무엇을 뽑아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의심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쉽게 의사랑 의논을 하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도 사실은 나름 환자가 조합 혹은 협동조합 기업의 의료 단체를 방문했을 때 얻게 되는 다른 합리성.